자, 제10조 등록의 결격 사유 등 해서 21페이지입니다. 요약집 21페이지. 자, 여기 파트는 역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매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경우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소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억해야 될 것만 아시면 되니까. 자, 일단 첫 번째 결격 사유에 법 조문들 나와 있죠. 1항, 2항. 포인트는 반드시 요것만 줄여서 급할 때는 요것만 또 보셔도 괜찮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중개업의 종사 요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등록 기준이기도 합니다. 금방 이제 등록 기준 보셨을 때도 결자, 실사, 이제 첫 번째 있죠. 그죠? 결격 사유자가 아닐 것. 마시가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다음에 결격 사유의 효과, 다시 그 밑에 1항 보셨고,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등록 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결자, 실사, 등록 기준 가운데서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이 3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본적 지시는 조회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이 결격 사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건 외국인의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내 외국인 간의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면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거기까지. 그리고 자, 다시 한 번 더 결격 사유 효과.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중개업 종사 요건이다. 즉 고용인 고용 기준이다. 세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등록은 어떻게 된다? 취소해야 된다. 그죠? 절취, 절대적 등록소 사유 있죠? 보통 줄여가지고 절취라고 얘기하면 절취. 제가 보통 절취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번째, 대신에 결격 사유자가 자격 취득 요건과 무관하다 그랬죠. 자격 취득을 하는 이제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즉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는 관계가 없다. 대신에 중개업에는 종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 후 3년 미경과제는 제외를 했는데, 결격 사유 가운데서 자격 취소된 사람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예 딱 잘라서 보시면 돼요. 자격 취소자는 현행법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험도 칠 수 없고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 없고,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격 사유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여전히 그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일단 무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이 법에 의한 경우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한 능력자라고 지금 현재 현행법에 보면 제한 능력자 민법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걸 무능력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종전법에 무능력자. 그 다음에 또 파산자가 있거든요. 파산자. 그리고 수형자. 그리고 이 법에 의한 경우까지 해서 이렇게 일단 네 가지가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 제가 뭐냐? 제한 능력자, 재파수의 재파산자, 수용자, 이 법에 의한 경우 4개. 그럼 제한 능력자는 뭘 말하느냐? 세 가지를 말하는 세 가지.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미성년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행 사용되는 용어대로 쓰는 게 낫겠죠?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요건 미성년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요렇게. 그죠? 이게 이제 세 가지인데, 1호하고 법 제10조, 10조 1호, 2호를 말합니다. 파산자는 3호를 말하고, 수용자는 4호, 5호를 말하고, 이 법에 의한 경우는 6호부터 내지니까 6호부터 11호까지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자, 그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하고 파산자, 수용자는
수행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된 자, 그 다음에 뭐 집행유예를 받은 자 등등 나올 거고 하나씩 이제 가겠습니다. 1호, 2호부터 해가지고 자, 첫 번째 미성년자가 나오는데 미성년자 부분은 요 전체가 뭐냐면 일단은 제한 능력자다 그럴 때 예외가 없다라는 게 일단 기본 특징이에요. 예외 없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언제 성년이 되겠습니까? 현행법상의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잖아. 그죠? 그러면 19세죠. 19살. 만 19세가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19살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그랬으니까 민법상에서 성년 어제이죠.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결혼했거나 하셨죠. 그런 경우들은 또 혼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되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거죠. 미성년자는 무조건 몇 살? 19살. 즉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건 뭐냐면 법적 판단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법적 판단이다. 법적 판단이다. 그러니까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해가지고 법적 판단이다. 법적 판단.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건 가정법원에서 있잖아요. 그죠?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후견 개시 심판을 받거나 하셨죠? 그 다음에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았을 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후견 개시 심판 이름보다 결격 사유자 되는 거고요. 후견 종료 심판 이러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이나 혹은 정신능력 혹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맛이 갔다는 거, 맛이 갔다. 정상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지문에서 정신질환 혹은 질병 등으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라고만 나오면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통상의 개념이고 가정법원에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로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렇게 되면 그때 결격 사유가 되는 거고, 또 가정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가 볼 때 정상인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후견 종료 심판이죠. 종료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뭐다? 결격 사유자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지문이 나왔을 때는 그 시험 지문에 후견 개시 심판이란 말이 있으면 아셨죠? 결격 사유자고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때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거다.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 동그라미 1번은 뭐 성년 의제 등 부정이고 무조건 몇 살? 19살. 그 다음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그러죠. 후견인 동의 등과 관계없이 개시 심판, 종료 심판 하죠. 후견 개시 심판,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저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정상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 읽어보고 약간 이상한데 맛이 갔는데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파산 선고를 받고 뭐 되면 복권되면 그죠?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복권되지 아니한 자니까. 그러니까 역시 법원에서 복권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정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채무 변제라든지 복권 신청 여부와는 관계 있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복권돼야 되는데 복권 결정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복권 결정 없이 자동적으로 정상인이 되는 경우, 자동 복권되는 경우도 있다. 거기 맨 밑에 그죠? 마지막 줄에 보니까 10년 경과되어 있죠. 10년 경과입니다. 10년 경과. 10년 경과. 그 다음에 면책 결정 시입니다.
지문에서 가끔 이거 한번 좀 주의를 해 보셔야 돼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10년이 경과된 경우 이렇게 되면 자동 복권입니다. 복권 결정을 안 거쳐도. 그 다음에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등 해가지고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게 4번에 있는 요 수형자에 관한 경우입니다.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리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죠? 재파 수위 해가지고 각각 이제 기억하실 거. 제한 능력자 부분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법적 판단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19세 법적 판단이다. 요것만 핵심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산자 부분은 뭐 되면 일단 복권된다. 복권되면 즉 복권 결정을 위한다. 채무를 변제했다. 혹은 복권을 신청했다. 다 필요 없다 하셨죠? 뭐 되면 법원에서 복권 결정을 받으면 대신에 복권 결정 없이도 파산 선고를 받고 몇 년? 10년이 경과되면 자동 복권이 되더라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수형자인데,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통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자, 범죄 행위가 있었어요. 그죠? 범죄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순서상으로 또 보면 수사기관에서, 그죠? 수사 개시를 하겠죠. 수사 개시하는데 수사 개시 요 전까지 있잖아요. 그죠? 수사 개시 전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용의자. 그럼 수사 개시가 되고 검사가 이제 유죄 혐의를 인정해서 공소 제기를 하죠. 기소합니다. 기소. 그죠? 기소하기 전까지 단계를 우리가 이걸 피의자, 그리고 피의자. 그럼 이제 검사가 공소권 행사하겠죠. 그죠? 기소하고 나고 또 법정에 세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무죄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형선고 전까지 이 단계를 우리가 피고인 그럽니다. 이제 이건 이제 똑같이 이제 고소된 사람 거죠. 고소 즉 처벌에 대해서 그죠. 현재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민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피고라고 불러요. 형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되고 우리는 수형자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선고 후입니다. 선고 후. 형 선고를 받은 자니까 선고 후가 뭐다? 수형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형 선고 전입니까 후입니까? 형 선고 후입니다. 형 선고 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형 선고 이전의 용어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자, 각 단계별로 해가지고 유예제도가 있는데 좀 더 가보죠. 그럼 형을 선고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형을 선고했으면 이제 집행을 하겠죠. 선고 다음이 단계가 집행입니다. 근데 집행도 즉 집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큰 집에. 그럼 이제 각각의 단계마다 유예제도를 두는데 능력 등이 부족할 때는 검사가 공소권 행사를 갖다가 연기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 또 전가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자격 정지 이상의 전가가 없고 보통은 초범자입니다. 초범자들은 선고 자체를 또 유예를 하거든요. 선고유예라는 제도가 나오고요. 또 형을 선고했으면 교도소에 보내야 되는데 그 집행 즉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그 집행을 뭐한다? 유예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각각의 단계별로 해가지고 다 유예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형 선고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선고유예거든요.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전가가 없고 그다음에 초범자들의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라서 형 선고를 안 하고 뭐 한다? 연기해 준다. 선고를 안 했으니까 선고유예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혹은 또 검사 어떤 피의자가 행방이 모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선고를 해야 되는데 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소시효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그죠? 행방이 모인한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이렇게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그 경우도 형 선고 이전의 경우에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단계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우리 항상 형 선고 전인가 후냐 이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소유예라든지 그다음에 선고유예라는 다 상관없죠. 우리는 형 선고 후를 말하니까. 그러면 형을 선고했으면 보내야 되겠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갔다. 그 들어간 사람이 언제 나오겠느냐. 집행을 했는데 언제 나오냐면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을 면제받게 되면 나옵니다. 그럼 종료되는 경우는 뭐냐? 집행을 했는데 그죠? 들어갔죠, 그죠? 들어가가지고 선고된 형량을 다 채웠어요. 다 채우고 나오는 경우를 뭐란다? 만기 석방 그럽니다. 근데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가석방입니다. 석방은 석방인데 좀 미리 가짜죠, 그죠? 완전하게 석방된 게 아니고. 그래서 가석방이다 이렇게 가석방. 그러면 만기 석방은 형기를 다 채웠는데 가석방은 형기를 채우기 전에 나왔죠. 일단 풀려났다. 그래서 가석방 되고도 남아있는 기간이 있겠죠, 그죠? 미리 나왔으니까. 그래서 석방되고도 남아있는 잔여 형기가 경과돼야 됩니다. 잔여 형기가 경과되면 그때서 집행이 종료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집행 면제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러면 안에서 그죠? 형을 집행 유죄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이제 특정 범죄자를 정하죠. 이 사람 이제 쭉 뽑아가지고 명단을 작성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상신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대통령.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간혹 특별사면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많죠, 그죠? 누굴 풀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풀어줬다든지 등등. 그래서 특별사면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신창훈 같은 경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거든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도망을 갔는데 그죠? 안 잡힌 거예요. 얼마 동안? 30년이요. 아까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이제 피해자가 사라지면 이게 15년이지만 형 선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셨죠? 형 확정된 자고 그러면 이때는 꼬백입니다. 2배.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몇 년? 30년이 형의 시효예요. 그래서 그 형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입니다. 형의 시효 완성. 또 어떤 경우냐면 법률 변경 같은 거. 원래 자 어떤 경우 법률 변경의 대표적 경우가 뭐냐면 경공매 업무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경매 그죠? 경매 입찰 대리 볼까요? 경매 입찰 대리는 원래 이게 그 개공이 겸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경매 입찰 대리가 현행법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법률이 변경되기 이전에 그죠? 경매 입찰 대리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의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입찰 대리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제 징역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매 입찰 대리를 하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 개공이 기업 공인중개사가 징역 1년을 받았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복역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이 바뀐 거죠. 법률이.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이 기업 공인중개사가 뭘 할 수 있다? 경매 입찰 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입찰 대리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가능해지니까 남아있는 그죠? 1년 받아가지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형기를 뭐 어떻게 한다고? 면제해 주겠다. 아셨죠? 자, 요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이 경우가 나오면 또 비슷한 표현이지만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특별 사면이 나오면 항상 비교되는 게 일반 사면입니다. 특별 사면은 특정 범죄자를 정하거든요. 누구 이렇게. 근데 일반 사면은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의 종류를 정합니다.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가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수행 상태라든가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사면을 하게 되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자 모두가 포함되니까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대규모잖아요. 그죠?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을 선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고하게 되면 선고 후에 형 선고 효력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건 선고를 받았고 선고이죠. 선고의 효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선고 효력이 만일에 소멸됐다. 선고 효력이 소멸되게 되면 그때는 자동으로 있잖아요. 소멸되면 자동으로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자, 그 대표적 경우가 이겁니다. 일반 사면이 됐잖아요. 그죠? 일반 사면 되면 그 즉시로 소급해서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왜? 국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사면이 되면 언제? 그죠? 이거 즉시. 언제? 일반 사면 입에 딱 붙이시면 돼요. 그죠? 즉시 이렇게. 그리고 참고적으로 암기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 제재라는 게 있죠. 그죠? 일부 제재. 이게 뭐냐 하면 1위 일반 사면 즉시 부동산 거래 신고 즉시 재교부 즉시 그다음에 재개 신고 시 즉시 등록증 반환 이렇게 요 네 가지는 그죠? 공통적으로 처리 기간이 즉시입니다. 자, 즉시.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 그러면 집행과 집행유예를 얘기하는데 그럼 형 집행을 했으니까 이 경우들은 지금 교도소에 지금 갔다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됐다 해서 바로 벗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다시 몇 년이 지난다? 3년이 추가로 지나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지문에 잘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죠. 가석방 된 자가 3년이 경과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가석방되고 3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결격 사유자죠. 왜냐하면 가석방되고 3년이 지났지만 가석방된 사람이 집행이 종료된 사람이 아니죠. 가석방되고 나서 다시 잔여 형기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가석방의 경우에는 항상 생각하실 때 가석방은 3보다는 길다. 그러니까 3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자도 아니다. 결격 사유자죠. 아직까지는 잔여 행위가 안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격 사유자로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결격 사유 그죠? 가석방되고 3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또 선고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겁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죠? 연기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지나면 돼요. 왜? 유예기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시 사라집니다. 왜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역시 소급해서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형 선고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두 개죠. 그죠? 뭐 일반 사면 즉시 집행유예 있죠. 그죠? 집유는 집유기간 경과 시 이렇게 붙여서 그냥 기억하셔도 됩니다. 일반 사면 즉시 집행유예 기간 경과 시 그죠?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은 소멸된다. 아셨죠? 그죠? 자, 이렇게 아셔야 되고 또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이 형기를 계산할 때는 자, 이것도 역시 포인트죠. 그죠? 형기 계산은 초일을 산입한다. 형기 계산은 초일을 산입한다. 초일 산입한다는 말은 시험 지문상에서 뭘 찾아라? 같은 날을 찾아라 이렇게. 초일 산입은 그죠? 같은 날 이렇게. 형기 계산 초일 산입 이퀄 같은 날. 됐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요 계산하는 형태 한번 볼까요? 지문상에서 나올 때 몇 년 지나는지. 자,
징역 그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석방이 된 자입니다. 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 복역 후 가석방된 자. 그 다음에 징역 3년에 선고받고 1년 복역 후에 특별 사면이 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죠. 2년이 경과된 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 자, 요렇게 됐을 때 언제냐? 같은 날 보죠. 2010년도 그죠? 5월 1일이다. 이래서 2010년 5월 1일 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석방된 자. 그 다음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 복역 후에 그죠? 가석방된 자 경우가 가석방 특별사면.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 이렇게 나오죠. 이랬을 때 A, B, C, D라고 그 대상자다 이렇게 보면 각각 그죠? 각각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날은 언제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자, 가볼까요? A는 징역 3년이죠. 그리고 항상 주의하실 때 뭐야? 계산할 때는 요 선고일을 그죠? 그때부터 계산하세요. 또 1년 지났네 그리고 뒤에 또 따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계산하고 연수만 그죠?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0년 5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일단 몇 년? 3년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뭐가 될까? 만기 석방이니까 집행 종료됐죠. 그죠? 그리고 다시 몇 년?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니까 3 지나야 됩니다. 합의 몇 년? 6년입니다. 자, B는요. 일단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근데 1년을 살았죠. 그런데 1년 살고 뭐 됐다? 가석방 되었다. 그럼 나와서 나머지 얼마? 2년 더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이때 이제 집행 종료가 된 거죠. 종료되고 다시 몇 년? 3년이 지난다. 합의 몇 년? 6년이 지나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만기 석방이든 가석방이든 같은 날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날도 똑같다. 아셨죠? 그 다음에 특별사면은 자 일단 징역 3년에 선고받고 1년을 살았죠. 그죠? 1년 복역하고 나왔죠. 즉 집행 면제입니다. 그러면 집행 면제되고 몇 년? 3년 지나야 되죠. 3. 그럼 몇 년? 4년 뒤에 4년 뒤 지금 이게 제가 몇 월 며칠을 안 적는 이유가 뭘까요? 형기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벗어나는 날은 똑같다. 며칠? 5월 1일입니다. 초일 산입이란 같은 날을 말하니까 매년 그죠? 1월 1일이 새해 첫날인 이유가 뭡니까? 매년 어떻게 그 1일부터 그죠? 계산되니까. 자, 그 다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 이 경우도 가끔 헷갈려요. 자,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1년을 선고했으면 안에 들어가서 1년 살아야 되겠죠. 근데 1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에 안 보내고 밖에서 얼마 동안 2년간 지켜보겠다. 이게 집행유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만 지나가면 되느냐? 1년 들어갈 걸 밖에서 2년간 지켜보고 그 기간이 지나가면 형 선고유예록을 소멸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뭐만 지나가면 이 유예 기간만 지나가면 끝이에요. 몇 년 지난다 이건? 2년만. 아셨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집행유예 의조 받은 2년만 지나가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몇 년? 2012년 그죠? 5월 1일 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집행유예라는 그 규정이 있잖아요. 이걸 판결문을 또 보면 그래요.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그죠? 뭐
개진의 정의나 뭐 이런 게 뚜렷함으로 정상 참작하여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키로 한다. 그러니까 징역 1년형은 선고했어요. 그죠? 선고했지만 어떻게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준다. 안 하겠다. 대신에 2년이 무사히 경과되면 그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켜 주겠다. 즉 정가를 지워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지나면 되고 일반 사면된 사람은 즉시 벗어나는 거죠. 그죠? 해서 기간 계산 문제, 일단 형기는 뭐다? 형기 계산은 초일 산입이다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수용자에 관한 내용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다시 보시죠. 근고 이상이라 할 때 형법상의 형벌 종류가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있는데 근고 이상이니까 사형징역 근고를 말하겠죠. 그리고 기억,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랬잖아요. 이건 선고 후입니다. 선고 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고 후에는 바로 그죠 제외되는 거죠. 뭐 범죄 피의자로 기소된 자라든지 그다음에 선고 유예받은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표현들은 사용할 필요가 없죠. 확정 판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조, 확정 판결을 말한다. 즉 징역 1년형에 대해서 항소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적격 사유자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죠? 확정 판결이니까. 그러니까 항소 중 해가지고 X 하시면 돼요. 확정 판결을 의미한다. 그다음 형 선고 효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일반 사면이나 집행유예 기간은 그죠? 집행유예는 그 기간의 경과 시 형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사면된 자 혹은 뭐 집행유예를 받은 자 이런 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년 집행이 종료되거나 만기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랬는데 만기 출소나 가석방의 경우인데 가석방은 무기는 10년이고요. 유기는 자녀 기간 경과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가석방은 무기의 경우에 10년이니까 유기형은요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가석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람이 13년을 갖다 그죠? 13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얼마가 더 지나가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가석방이 됐으니까 13년을 복역하고 나왔으니까 아직 12년 남았잖아. 그죠? 그러면 자녀 형기를 채워야 집행이 종료될 건데 문제는 가석방의 경우는 무기가 그죠? 무기가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유기가 무기보다 더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석방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12년이 남았지만 몇 년이다? 10년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럼 10년이 지나가면 그때 뭐다? 집행 종료가 된 거죠. 집행 종료되고 다시 몇 년? 3년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 경우에 징역 25년에 13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자가 중개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총 몇 년이 지나가야 될까? 10년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추가 3년 있죠? 요거 총 13년이 지나가야 돼요. 13년이. 자, 그래서 21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니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년보다 길다. 이거 가석방은 디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그랬는데 자 법률 변경 있죠. 그리고 넘겨보시고 시효 완성 그죠? 공소시효 형선고 전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특별 사면 그랬는데 일반 사면은 그 적시로 그죠? 구분하시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자 기간 계산 시 초일 산입입니다. 초일을 산입한다는 말은 집문상에 딱 나오면 뭐다? 같은 날짜를 찾아 같은 날을. 다섯 번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자니까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014년도 3월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날과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날은 그랬죠. 자, 일단은 벗어나는 날은 3월 14일인데 집유 2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2016년
같은 날 3월 14일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죠? 있다. 그래서 뒤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같은 날짜 시험은 언제든지 그죠? 뒤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아셨죠? 결격 사유와 시험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6번에 갑니다. 6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에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자격 취소는 결격 사유고 등록 취소로 항상 그죠 이어집니다. 즉 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항상 그 등록도 취소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등록 취소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결격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3년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 행정처분은 초일 불산입되어 있죠. 그리고 하루 뒷날 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날이다. 불산입이기 때문에 하루가 밀린다. 자 7번 자격 정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럼 언제 벗어날까요?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나면 벗어나겠죠. 그 뒤에다가 딱 적으세요. 자격 정지 나오면 반드시 기억하실 건 누구에 대한 제재다. 소공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아셨죠? 소속 공인중개사 그거 확실하게 딱 적어두시고. 그러니까 자격 정지가 나오면 제일 먼저 그죠? 개공이 아니라 누구? 소공이 대상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소공이. 자, 그 다음에 8번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랬는데 등록 취소 시 3년의 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있죠. 역시 이것도 딱 체크해 두시고 사기결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결폐 3년의 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셨죠? 그러면 사기결폐 이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그죠? 기본적으로 등록의 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되면 등록 취소 받은 후에 3년간은 그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언제? 등록 취소가 된 그 원인에 따라서 자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습니다. 이 사람이 3년 뒤에 살아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사망해서는 그냥 기간 경과 없이 그냥 그걸 끝이다. 자, 두 번째 기준 미달입니다.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죠.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뭐해라? 기준을 그냥 갖추면 받아주자. 그죠? 어떤 기준 미달은 사실은 그죠? 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요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건. 그래서 기준 미달이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위반했다거나 그런 경우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준을 다시 갖추면 그죠? 업을 하게끔 허용해 주겠다. 기준을 갖추면 예를 들어서 자 허가받은 사무소 건물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잖아. 그죠? 이전을 했어요. 어디로? 역시 허가받은 건물로 이전했다. 그죠? 했는데 이 건물이 알고 보니까 건물주가 건물을 불법적으로 있잖아요. 불법적으로 이 정축을 한 거예요. 정축을. 불법적으로 정축된 건물이었다. 이거죠. 이 건물이 일정이. 그때는 그 등록을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준 미달의 경우는 상치거든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기준 미달로 인해 가지고 등록에 취소가 됐겠죠. 그죠? 그럴 때도 3년 필요 없이 다시 어디에다가 허가받은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확보하면 이건 이제 규정 위반이긴 하지만 중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그죠? 위반한 경우 아니기 때문에 굳이 3년의 기간을 적용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가받은 사무소로 건물에 대해서 사무소를 확보하면 3년 경과 없이 바로 받아주겠다. 그죠? 수리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결격입니다. 결격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죠? 즉 맛이 갔다. 예를 들어서 맛이 갔는데 3년이 지나면 정상인으로 돌아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없어져야만, 즉 결격 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날 혹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그 원인된 날짜부터 그죠? 계산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 여부를 따져라. 그러니까 등록 취소로 인한 경우에 3년이 아니라 그 원인이 없어져야 돼요.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3월 14일 날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그죠? 위반해서 300만, 지금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300만 원의 벌금형을, 그죠? 벌금형을 뭐 했다? 선고받은 경우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근데 아까 우리가 수용자에서 금고 이상 그랬잖아, 그죠? 금고 이상인데 이 경우는 벌금은 형법상에서 금고 미만형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고 300만 원이라는 금액 이상이 되면 금고 미만형이지만 뭐로 보겠다? 결격 사유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결격 사유로 보겠다. 그러면 결격 사유로 인해 가지고 2010년도 4월 20일 날 뭐 됐냐 그러면 등록 취소라는 처분을 받은 거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 다시 3년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인이 되었던 결격 사유가 없어지면입니다. 즉 결격 사유로 인한 경우에부터, 즉 원인된 사유부터 계산해 가지고 그 기간 지나면 벗어나는 걸로 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 가지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게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 처분이 되었을 때 결격 사유는 그 결격 사유가 해소돼야 된다. 즉 벌금 선고받은 날부터 그잖아요. 3년 지나면 끝이에요. 벌금도 똑같이 등록 취소처럼 3년이거든. 3년. 근데 주의하실 건 언제부터 3년이라고? 벌금형 선고일부터, 그죠? 3년이 경과되면. 그러니까 지문에 나올 때는 이렇게 되고 있죠.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등록 취소된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X 하셨죠? 이때부터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아니라 언제? 벌금형 선고일부터 몇 년?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경우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또 하나 똑같이 2010년 3월 14일 날, 자, 징역, 그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징역 선고받았고, 이건 공인중개사법상의 수용자잖아요, 그죠? 수용자는 이퀄 뭐다? 결격 사유자 맞죠, 그죠? 결격 사유자입니다. 결격 사유니까 뭐로 이어지겠어요? 등록의 취소 처분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게 3월 14일, 등록 취소 처분받은 게 2010년도 4월 20일이다. 똑같이.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몇 년 뒤 몇 월 며칠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겠냐 이거죠. 결격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 원인이 없어져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가 지났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이거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거잖아, 그죠? 이때부터 해당 기간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1년을 살았으면 만기죠. 만기 석방. 징역 1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몇 년? 3년이니까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4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로 인해 가지고 3년이 지나가야 되는데 3년 지나더라도 아직 원인인 징역 1년 선고로 인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그죠? 1년이 더 남았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아니라 징역형 선고로 인한, 그죠? 결격 기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이해하겠죠? 결격 사유다 할 때는 그 원인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요 두 가지 경우 외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결격 사유의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가. 결격 사유가 뭐 되면 해소되면 요 두 개의 경우죠. 딱 구분을 해 두십시오. 언제부터 3년인지.
등록 취소 후 3년이 아니고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 요거는 징역형 선고일부터 그죠? 총 4년이 지나가야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사기 결패 폐업전 위반입니다. 폐업전 위반의 경우에는 3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3보다 짧다. 무슨 말이냐? 자, 등록을 하고 업을 하는 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뭐 했냐?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다시 10달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10월이 그죠? 경과되고 나서 10월 10달 10월이 경과되고 다시 만다 등록을 합니다. 다시 등록하는데 등록했다가 또 등록하잖아,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이지만 종전에 했었기 때문에 종전 개공의 지위를 만다 승계합니다. 승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사람은 등록하지만 이전의 등록과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재등록 다시 하셨죠? 다시 했죠? 재등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등록한다 그러니까 재등록이라는 이 말 안에는 일정 기간을 뭐 했다? 폐업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폐업한 사람이다. 그래서 재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의하실 게 폐업 이전에 만일에 등록 취소라는 그죠? 등록 취소라는 위반을 했다. 그러면 그 위반에 대해서 현 시점 재등록하는 시점에 등록의 취소라는 거죠.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승계라는 말이. 즉 승계란 말은 폐업 전 위반에 대해서 현 시점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승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이 될 건데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이잖아, 그죠? 3년. 근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어쨌든 3년간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3년간 일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10달 동안 그죠? 폐업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3년에다가 그죠? 뭘 빼주자? 폐업 기간을 공제해 주자 이거죠. 폐업 기간을. 그래서 폐업 기간이 공제하면 폐업 기간을 공제하면 이 말입니다. 등록 취소 처분받고 3년간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개업에 그죠? 종사할 수 없는 기간 이 경우라면 얼마입니까? 3년에다가 10달을 빼야 되죠, 그죠? 2년 2월이 됩니다. 2년 2월. 그러니까 폐업전 위반의 경우는 폐업전 위반으로 등록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3보다 짧다. 왜 짧나? 폐업 기간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하셨죠. 그래서 기가 쉽게 4개 사기 결패 사망 기준 미달 결격 폐업전 위반 해가지고 이 4가지 경우로 인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기 결패 저 자체가 그죠? 한 문항씩 나와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뭐 3년이라는 기간과 비교해 보면 가석방은 3보다 짧다. 길다? 그죠? 길다. 왜? 자녀 형기를 더해야 되니까. 폐업전 위반은 3보다 짧다. 왜? 폐업 기간에도 그죠? 3년에다가 뭐 폐업 기간을 공제해 주니까. 그러니까 가석방은 3보다 길다. 폐업전 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3보다 짧다. 이렇게 딱 그죠? 좀 공식처럼 기억하시는 것도 좀 더 편하고. 자, 그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자다. 업무 정지를 받게 되면 폐업 신고를 하고 업무 정지 받은 자가 그죠? 결격 사유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를 받고 마면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은 업무 정지나 뭐 등록 취소라든가 등등의 행정처분으로는 구속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결격 사유로 딱 묶어놨습니다. 일반인이지만 왜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죠? 고용하게 되면 그때 뭐 하겠다?
업무정지 6개월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 고용한 사람이.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을 하게 되면 일반인이지만 결격 사유로 묶어놓는 이유가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셨죠. 그래야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 제재를 받으니까 그죠? 고용을 안 하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업무정지 끝나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 받고 만 사람 폐업 신고한 자입니다. 10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 당해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자 어떤 거냐 그러면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누구에게 같이 그죠? 효과를 공유하게 되냐 그러면 자 업무정지라는 위반을 한 때입니다. 위반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라는 이제 이때가 처분을 받은 경우거든요. 그럼 이제 기간상으로 딱 이렇게 보면 이때 업무정지 위반을 했고 이때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받는데 여기 중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 당시에 임원이 갑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임원을 위반했고 해서 개임합니다. 뭐 병하고 정이라는 임원으로 개임을 했죠. 그랬을 때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똑같이 그죠? 적용되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건데 이때는 병정이죠. 그러면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효과가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사람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까? 처분 당시입니까? 업무정지 위반 당시 혹은 사유 발생 당시에 이렇게 사유 발생 당시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보니까 사유 발생 당시 지나게 돼 있죠. 그게 시험에는 처분 당시라고 나오거든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가면 11번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자 300만원 이상이다 컷 하시고 벌금은 금고 미만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앞에 이 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는 게 붙게 되면 그때는 금고 미만이지만 뭡니까?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3년이 경과돼야 되겠죠.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밑에 지문이 있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로 이어지고 언제부터냐? 벌금형 승고일부터 3년간 결격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아니고 벌금형 승고일부터 3년.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12번에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다 그랬는데, 자 그게 있죠. 임원의 결격 사유는 법인의 결격 사유가 되고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2월 이내에 해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 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긴 하되 즉시라든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책 있죠. 그 지문 한번 볼까요?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기업공인중개사.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기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맞죠?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뒤에 결격 사유자 모두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 취소자는 그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 때는 반드시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맞나요? 반드시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죠. 그죠? 왜? 뒤에 2월 이내에 그죠? 2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2월 내에 해소하면 그렇지 않다 그랬으니까. 3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업무를 보조하는 고용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고용인하고 개공원 상호간에 관계가 없죠. 대신에 지금 사원 임원하고 개공하고 법인하고 그 다음에 개공하고 고용인하고 관계에서 그냥 현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고용인이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고용인이 결격사유가 되면 그냥 해고하면 되죠. 그죠? 예.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관계없고. 근데 사원 임원과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네 번째,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1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건 3년이죠. 그죠?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2에 보면 벌금형 분리선고라는 규정이 있죠. 자, 형법 제38조에 불구하고 이제 뭐 벌금끼리 그죠? 이렇게 형벌이 있게 되면 수개의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래서 벌금형을 만일에 2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센 거 아셨죠? 더 무거운 벌금형이 많은 걸 선고하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뭐 가중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8조, 제49조, 그 다음에 또 다른 죄하고 그죠? 경합을 하게 되면 벌금형을 그 중에 중한 걸 때린 게 아니라 별개로 하셨죠? 별개로. 각각 하셨죠? 각각 분리하여 선고해. 다른 건 모르시겠으면 마지막에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이것만 그죠?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합하거나 즉 벌금을 뭐 병합해서 가중한다. 이게 아닙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48조 3대2, 49조 1대1의 그 벌금과 또 다른 죄에서 벌금을 받게 되면 각각 하셨죠? 각각 분리해서 선고한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계속 쉬어서 사무소 설치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